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맞아요. 발표가 있었죠?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내년에 이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적법을 모두 마쳤어요. 지적법의 이제 큰 흐름을 봤는데요. 지적법은 그게 다예요. 사실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한 내용이요. 지적법의 대부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 이상은 했고요. 그 내용만 잘 아셔도요. 뭐 어느 정도 지적법은 되고 조금만 추가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적법은 이렇게 해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복잡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지적법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용이 생소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게 다기 때문에 내용도 많지 않고 또 깊이 들어가는 내용도 없다 보니까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하게 될 등기법인데요. 등기법은 좀 까다롭습니다. 좀 어렵고요. 양도 많고 좀 복잡해요. 일단 인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좀 까다로운 내용이긴 한데 대신에요. 등기법은 이해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지적법도 되도록이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것과 이제 암기할 것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할 내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이해할 내용은 최대한 이해로 해결하고 암기할 내용은 줄여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암기할 내용이 있는데 이 등기법은요. 암기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할 건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요.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해가 되면요. 암기할 내용이 없어요. 암기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해가 되면은 뒤로 갈수록 공부할 게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한번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등기법은요. 이제 좀 양도 많고 좀 어렵다 보니까 까다롭다 보니까요. 그래서 점수 받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지적법은 점수가 잘 나온다고 했죠.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그런데 등기법도요. 이해만 돼 있으면 점수는 잘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치는 거죠. 자, 그래서 포기하다 보면 등기법 점수는 안 나오지만은 한번 이해만 돼 있으면요. 오히려 지적법보다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법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적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기출문제가. 범위가 적으니까 거기서 12문제를 내려고 하니까는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기출문제를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씩 바꿔서 내요. 바꿔서 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 함정에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함정만 안 빠지면은 또 괜찮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등기법은 함정 같은 걸 만들질 않아요.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요. 함정을 안 만들고 그냥 내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맞추는 거고 이해 못하면 틀리는 것이지 함정 같은 게 없어요. 함정 같은 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도 많이들 틀리니까 함정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기법이 좀 깔끔하기는 합니다. 깔끔하기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등기법은. 자, 그러면 등기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처음 이제 등장을 하냐면요. 우리 등기법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민법 공부하시죠. 그래서 민법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은요, 우리가 재산권 그러면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채권은 특정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 일정한 행위, 이것을 급부라고 하죠. 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질 않죠. 그러니까 제3자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시를 안 해요. 자기들끼리 문제니까.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하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미리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하고서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모든 사람이 주장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권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물권은 이제 공시의 원칙이죠. 따라서 공시할 수 없는 것들은 물권이 성립이 안 돼요. 물권은 반드시 공시가 돼야 되고 공시가 돼야만이 물권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공시 방법으로는 우리가 물건은 크게 움직이는 동산하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으로 구별하죠. 그래서 움직이는 동산은요, 공시 방법이 점유.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유와 인도에 의해서 공시를 해요. 근데 부동산 물건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를 한다는 거죠. 물론 부동산이 다 등기에서 공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시면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인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명인 방법에 의하든 등기에 의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공시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만 물권은 성립을 합니다. 공시될 수 없는 것들은 물권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은 예외적인 형상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된다. 즉, 부동산은 등기가 될 수 있는 것들만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이 민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로서 등기가 민법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공시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방금 설명했던 것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부동산 물권은 등기해야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자, 좀 늦게 나오네요. 자, 갑이 최초로 이제 등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었을 때 등기 기록을 개설시키는 최초의 등기가 보존 등기니까 항상 1번은 보존 등기예요. 만약에 그래서 갑이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이제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근데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이제 매매를 통해서 처분을 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를 해요. 그래서 잔금을 다 지급을 해요. 다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토지를 점유까지 하고 있어요. 점유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등기부에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은 공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있으면요, 을이 소유자라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을이 내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을은 자기 명의로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기록에 저렇게 을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서요, 물권법이요. 이제 부동산 물권의 공시 제도이기 때문에 물권법이 우리 민법, 여러분 물권법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185조부터 물권법이 시작이 돼요. 여기 조문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럼 185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물권 법정주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당사자 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당사자들끼리 마음대로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먼저 185조에 나오고, 그 다음 186조가 뭐예요? 이거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등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등기법의 반 이상은요, 민법 이야기를 해요. 민법. 그러니까 등기법 시간의 반 이상은 민법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토지니까 부동산이고,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자, 그러면 갑이 팔려고 했고 을이 살려고 했으니까 매매가 성립돼서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팔려고 하지 않았고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두 사람 사이에는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가 계약을 했으니까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안 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고, 계약의 대표적인 것은 매매고요. 그래서 매매는 법률행위죠.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득은 취득, 상실, 변경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변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 즉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시라는 공시 방법이 등기를 해야만 물권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거죠. 두 사람 사이에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 잔금 치르고요, 물건을 다 이전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건 두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외부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물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외부적으로 공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네가 결국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등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 186조에서 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을 하기 전에요. 우리가 등기법을 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 소유자예요. 자, 을인데, 그런데 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럼 사망하면 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한테는요, 배우자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근데 친척이 한 명 있어요. 병이라는 친척이 한 명 있습니다. 친척이.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예요, 이제. 상속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병은요, 상속을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받고 싶겠죠. 근데 이 사람의 의사만으로요, 상속권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어떻습니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매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행위예요.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니까.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병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법에서 사촌까지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1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지만은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할 때 여러분이 또 조화를 하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할 때 집중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상속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요.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상속은요. 1순위가 누가 되냐면요. 1순위가 자식들이 있겠죠. 그럼 자식들이 1순위예요. 여기 B, C, D가 있다 그러면요. 얘들이 1순위로 상속을 받아요. 그럼 자식들이 3명이면요. 균등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으면요, 그때 부모가 상속을 받아요. D, EF. 부모가 다 계실 수도 있고, 한 분만 계실 수도 있겠죠. 2분 계시면은 2분이 나눠서 받는 거고, 한 분만 있으면 한 분이 받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부모는 상속을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만 상속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배우자가 있겠죠, 배우자.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으면은 얘들이 상속,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밑에 자기 직계 바로 밑에 항렬이 자기 아래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상속받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만약에 있으면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때요. 공동으로 같이 상속을 해요. 자, 공동으로 상속을 하면서 우하를 가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들이 이제 상속을 받으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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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렇게 상속을 받아요. 상속 비율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한 명이면요. 1대 1.5.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자는 상속권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식이 없으면 그때는 부모가 상속을 해요. 그럼 부모가 상속을 할 때 배우자가 있으면요. 배우자는 이 부모와 또 공동 상속을 해요. 그럼 이때 1대 1대 1.5 이렇게 상속을 해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1순위, 없으면은 존속이,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존속이에요.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을 한다. 5를 가산하면서. 그런데 만약에요. 을에게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요. 그럼 누가 상속하느냐? 그때부터는 촌수를 따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식은 없습니까? 위에도 일촌간이죠. 일촌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식이 없으면 형제가 만약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형제들이 상속을 받아요. 자기 형제들이. 근데 형제도 없어요. 형제는 이촌이에요. 형제도 없으면 누가 받느냐? 삼촌들이 상속을 받아요. 그럼 삼촌이면은요, 이모, 고모, 삼촌들 다 해당됩니다. 삼촌들이 상속을 받아요. 근데 삼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 사촌들 있겠죠. 사촌들이 상속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 사촌도 없어요. 오촌 당숙만 계신다든지 오촌 조카만 있어요. 자, 그러면 오촌은요 상속을 못 받아요. 그건 우리 법에서요 사촌까지만, 우리 상속법에서 사촌까지만 상속을 할 수 있고요. 오촌부터는 상속을 못하게 해놨어요. 사촌까지만 상속을 받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병이라 했어요. 오촌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누가 가져가느냐? 국가의 귀속이 돼요. 국가가 가져가고 사촌까지는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은 얘가 사촌이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오촌이면 상속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얘가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법률에서 사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만약 오촌이면은 사촌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됐으면 상속을 못 받는 거고, 만약에 법을 개정을 해요. 요새는 사람도 적고 하니까 애들도 적으니까요. 안 되겠다. 6촌까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해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6촌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럼 이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상속을 받고 안 받고는 얘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될 때요. 법률의 규정에서, 즉 상속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촌이어가지고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은 자식이라고 해보죠. 쉽게 그 자식, 뭐 자식이에요. 그럼 자식이어서 그럼 자식은 당연히 상속을 받겠죠. 이거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때요, 상속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상속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합니다. 상속을 통해서. 그럼 상속을 통해서 취득할 때도 그러면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매는 좀 다르죠. 매매는 두 사람이 앉아서 찻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외부에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등기를 해야만이, 공시를 해야만이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지만은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하는 것이지 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변동되는 건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요,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당사자 의사가 없는데도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됩니다. 그럼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되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꼭 공시를 안 해도요. 그래서 생각해보죠. 을한테 물건을 을이 소유자니까 을한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려고 하는데 갔더니 을이 사망을 했어요. 을이 사망하면 이 물건은 누가 소유자겠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소유자겠죠. 이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공시가 안 돼서도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시를 하는 것인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면 공시 안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에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되는 것은 공시가 안 해도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우리 187조에, 186조에는 등기를 해야 권리가 이제 변동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의 같은 거는 187조에서는요, 상속 제일 먼저 나오죠.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국가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거, 빼앗아가는 거예요. 돈 주고 보상금 주면서. 판결이나 경매, 기타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요, 공시가 안 됐어도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상속 안 해도 알게 되는 거죠. 공용징수라는 것은요, 국가에서 강제로 이제 수용을 해가는 것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와서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수용을 하려면은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공시하고, 그러니까 공고하고 뭐 여러 가지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 공고가 되고 있어요. 등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공고를 통해서 이미 다 알 수가 있고요. 판결도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판결해서 네가 소유자다라고 해버리면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판결도 어떻습니까?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매도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면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을이 사망을 하고요, 자식이 병이 있는데 이 사람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을이 사망했으면요, 사망하자마자 상속 등기하는 거 아니죠. 상 치려야죠. 장례해야 되는 것이 무슨 등기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싸가지 없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등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이 사람은 권리를 잃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사망하고 등기되는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 간격이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 없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 없는 물건이 되면은 누구나 뭐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렇게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사망을 해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민법 이제 187조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상속을 받았어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자입니다, 지금은. 소유권자인데, 병이 이 물건을, 상속받은 물건을요, 정한테 처분하려고 해요. 너무 이거 커가지고 내가 사용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를 정한테 매매를 통해서 이전하려고 해요. 자, 그럼 매매는 법률행위죠. 그럼 정이라는 사람은요,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는 정이 아무리 병한테 잔금 다 지급하고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등기되기 전에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등기를 하는데 지금 을 앞에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사망자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망자로부터 등기를 하게 되면요.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받는 꼴이 되는 거죠.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는 소유권을 넘겨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을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해서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유자 명의로 먼저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자 명의로. 그러니까 먼저 어떻습니까? 병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걸 처분하고 싶으면요. 먼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서 원래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 앞으로에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해야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 없이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상속을 통해서 처분하려면 자기 명의로 먼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87조 단선이 이렇게 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은 하지만은 처분하려면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한 다음에 정 앞으로 이제 등기가 되어야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민법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기능이 이제 두 개가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지만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돼요. 처분하려면.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해야만이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그 처분 요건이 되는 거죠. 처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 요건.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되고요. 근데 등기는 이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은 안 배우셨을 텐데 이제 계약법 하다 보면 임대차를 공부합니다. 임대차. 그러면은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예요. 지금 등기부에 소유자로 돼 있죠. 소유자인데요. 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요.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건을 이제 월세 주겠죠. 그러니까 사용의 대가를 차임이라고 해요. 차임. 그래서 차임, 사용료를 주면서 이 사람이 임차권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텐데 두 사람은요. 우리 민법은요. 이런 임차권은요. 채권으로 구성을 해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만 채권으로 구성해요. 채권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채권으로 볼 것이냐, 물권으로 볼 것이냐, 채권으로 구성할 것이냐, 물권으로 구성할 것이냐는요. 그냥 입법 정책적인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를 만약에 이런 임차권,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니까 이것도 물권으로 하자라고 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했죠. 이 사람이 임차권이 발생하려면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만 임차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차권 성립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우리 임대차는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일이 다 등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바로 성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 없이도요, 임차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채권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채권으로. 물권이라고 해버리면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채권으로 빨리빨리 임차권이 취득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채권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쉽게 임차권은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채권으로 구성하다 보니까요, 자, 이 사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해보죠. 그럼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무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면은 무가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무가 소유자가 된 다음에요. 내가 딱 들어와서 이제 살려고 했더니요. 이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거기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는 무라는 사람이 A한테요. 야, 너 누구야? 나 임차권자인데. 나가. 이 사람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되겠어요? 자, 이 사람 어떻습니까? 정한테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지 무한테는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무한테도 임차권을 주장해버리면 무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무는 등기부를 봤더니요. 임차권 이런 게 없어요. 등기부에. 그러니까 없는 줄 알겠죠. 당연히. 당연히 없는 줄 알고 샀는데 어떻습니까? 나 사실은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내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어. 이걸 가지고요. 대항할 수 있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는 소유자로서 물권자죠. 물권자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는 임차인 A한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건 채권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또 단점도 있는 거예요.
쉽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성립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채권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공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부동산 임대차는요. 사실은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좀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소유자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쫓겨날 위험이 있다고 하게 되면요. 부동산 임차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이제 약화되는 거죠. 그래도 소유자가 먼저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임차인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건 채권이지만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임차권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 몇 개 예외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임차권을 이제 채권이지만요, 이 사람에게는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등기할 수.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공시가 됐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공시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내가 임차권자라는 것이 다 공시가 되고 있죠.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무라는 사람은 이걸 알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무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채권이어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요. 때로는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시가 되어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시가 되기 전에는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공시가 돼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 공시도 안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장해버리면은 제3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가 될 걸 전제로 해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등기는 또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채권 중에서도 우리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해줘요.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등기가 됨으로써 이 사람의 지위가 또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임대차를 했는데, 우리 민법 조문을 보면요, 621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임대차 계약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부동산 임대차는요, 원래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임차권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도 때로는 이렇게 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법에서요, 등기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요.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물권 변동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법률이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처분 요건, 또 채권적, 당사자 간에만 발생하는 채권적 효력을 대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등기라면 이제 제3자에게도 채권을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기능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기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것들을요, 정리를 하게 되면 등기의 기능을 이제 보는 거죠. 등기는 방금 했죠.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의 효력 발생 요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의 처분 요건, 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의 어떤 채권에 있어서요, 등기가 되면은 등기 없이도 채권은 발생하지만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등기는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것은 우리 민법에서 채권을 등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요, 보통 일반적인 채권들은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질 않아요. 그럼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데, 민법에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면은 이건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뭘 규정하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권리 변동을 다루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은 등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등기할 수 없고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된다, 또는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건 등기할 수 있고 어떤 건 등기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이요, 민법에 규정됐어요. 등기 사항들, 어떤 것들은 등기할 수 있고, 부동산은 등기할 수 있지만 동산은 등기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물권이라고 하더라도요, 점유권 같은 경우는요, 점유에서 공시가 되잖아요.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물권 중에서도 어떤 건 등기가 되고 어떤 건 또 등기가 안 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뭐 유치권 이런 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건 등기할 수 있고 어떤 건 등기를 해야 되고 어떤 건 등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자, 민법의 내용을 먼저 이제 하는 거예요. 민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요, 이런 거는 등기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민법에서 이걸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등기를 하겠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등기하는 방법이 없어요.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겠네요. 임차권을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등기해야 되는지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등기를 못 하잖아요. 대항력 여기 되겠죠.
그래서 그 등기를 하는 방법들, 그 절차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원래는 등기사항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들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에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가 다 민법에 규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맞춰서 등기를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이요, 법줄 중에서요 가장 조문이 많은 게 민법이에요. 제일 큽니다, 민법이. 그래서 민법은 엄청나게 많은 조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등기 절차까지 다 여기다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법 부피가 그렇지 않아도 부피가 큰데 더 넓어지는 거예요. 부피가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절차들까지 민법에 다 규정하게 되면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이 등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기하는 방법, 그 등기 절차를 위해서 따로 그냥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만든 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동산 등기법은요, 민법에 의해서 규정된 그 등기 사항들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절차를 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원래 민법에 규정돼야 될 내용이 나와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요, 민법의 부속법률이에요. 원래 민법에 있어야 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같은 공시법으로 있는 지적법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가끔 나오기는 해요. 전혀 안 나오진 않습니다. 가끔 나오긴 하지만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등기법 하다 보면 계속 따라 나오는 것이요,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이건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없죠.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다 절차를 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과연 어떤 절차에서 이루어진지 적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럼 상속 등기요.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되는 상속 등기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상속을 받았을 때는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 등기를 과연 어떻게 하는 절차가 나와 있어야 내가 등기를 해서 처분을 할 수 있겠죠. 상속 등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상속 등기는 절차가 필요 없다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처분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도 없습니까? 이것도 처분하기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도요, 공시할 수 없는 건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공시가 돼야 등기돼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도요, 등기하는 방법은 등기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등기를 해서 처분하니까.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등기할 수 있는 채권들, 이 채권들도 등기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기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은요, 이거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기사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게 전제가 되고, 그러니까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등기 절차가 없고, 민법에서 등기를 해야 되고 또는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모든 절차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전제로 등기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총칙으로 이제 358페이지 보시면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방금 설명했다시피요, 민법의 부속법률이다 보니까 민법 시간의 거의 70%는, 이거 등기법 시간에요, 70%는 민법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처음에는 더 많이 민법 이야기를 한다. 왜? 여러분이 민법에 대한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을 알아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민법을 아직 기초가 확실하게 안 돼 있으면요, 등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민법을 공부를 하시지만은 등기법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민법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해하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민법 시간을 통해서요, 이제 권리를 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알면은 이제 점점 이제 등기법적인 내용으로 점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점점 더 등기법. 그래서 뒤로 갈수록 등기법적 내용이 많아지고 처음에는 민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민법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칙 해가지고, 자, 우리가 총칙이 있는데요. 1장, 2장, 3장. 우리 책에서 총칙 1장, 2장, 3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법과 거의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총칙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뒤에서 나와요. 어차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총칙은요, 간단히 개념만 좀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등기는요,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기록되는, 등기부는요, 전산화돼 있지 더 이상 조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디스크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부동산에 대한, 보죠. 보조기억장치인 등기 외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 기록해 놓은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기억장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디스크. 이 디스크를요, 우리말로 고치니까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기록되는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 등본 발급은요, 여기서 바로 출력하는 것이지 뭘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엄청나게 큰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더 이상 종이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들 중에서요. 방배동 100번지 토지, 서초동 100번지 토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요.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하고 등기부는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야 방배동 100번지 등기부 좀 떼와라 그러면요. 등기부를 이거 떼올 수도 없어요. 이거는 떼오는 게 아니라 등기 기록을 떼오라는 거죠. 등기 기록. 그래서 엄격하게는 구별하지만요. 사실 이런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등기부 등기 기록을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등기부라고 하지 그걸 등기 기록이라는 표현 안 쓰죠. 엄격하게는 이제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등기법에서는 뭘 다루겠어요? 이 엄청나게 큰 디스크 보는 법을 다루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습니까 개별 필지에 대한 등기 기록 보는 법을 다루는 거예요. 등기 기록. 몇 번째 등기 기록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 기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보조기억장치인 이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개별적인 이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등기 기록은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겠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등기 기록에서요.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겠죠.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을 특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했지만요. 이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을요. 표시란이라고 해요. 표시란. 그리고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는 사항란이라고 해요. 사항란. 그러면은 이 표시란을 또 달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등기 기록을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둬요. 물적 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요, 이 등기 기록의 제목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표제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권리에 관한 이제 사항란이 있는데요.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사항란에 그냥 쭉 나열해서 적다 보면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죠. 그래서 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를 구분해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갑구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을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등기 기록은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등기에 분류해가지고요. 거기 있죠. 등기상에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표시에 관한 등기. 이건 뭐예요? 표제부의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 부동산의 사실관계가 기록되어 있죠. 부동산을 표시하는 사실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는 이제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갑구, 을구, 이거 사항란이라고 합니다. 사항란. 그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그럼 이것을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요. 이걸 권리의 등기라고 해요. 이렇게 구별하는 실익은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권리에 관한 등기에만 인정되고 사실의 등기, 표시란, 표제부에는 인정되지 않는 등기들이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인정되는 효력이지만 여기에는 인정되지 않는 효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좀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 실익들은 나중에 차차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거기에 우리 등기 기록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나눠드렸는데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서요. 마지막 장에요. 등기상 증명서가 있어요. 자, 이것이 등기 기록이 되는 거죠. 등기 기록. 나눠드린 것을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토지 등기 기록, 건물 등기 기록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전부 증명, 그러니까 전부를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발급받은 거죠. 이것을 이제 읽는 법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토지 등기부가 있죠. 토지 등기부. 그럼 토지 등기부에 있어서요. 토지 등기부에 있어서 표제부를 보죠. 그럼 표제부 맨 위에 뭐라고 됐어요? 토지의 표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표시란이라고 해요.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을 우리는 표제부라고 합니다. 표제부요. 자, 그러면은 이 등기부는요.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의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이것도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유번호가 있는데요. 이 고유번호는요. 우리가 지적법 할 때 고유번호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가 지적법 할 때는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우린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토지와 건물을 다 통합해서 고유번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유번호 만드는 방법이 틀려져요. 근데 이 고유번호를 만드는 방법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밑에 표시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적법 할 때도 많이 했던 거죠. 자, 토지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등기부에 뒀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고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옳은 건 안 보셔도 돼요. 예전에는 이제 종이로 돼 있다가요, 전산화 돼가지고 옮겨 적었다는 거예요. 전산이기라는 것은 전산화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옮겨 적었다. 이기라는 건 옮겨 적는 거예요. 이때 옮겨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으니까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가 소재, 지번이 될 것이고, 지목은 되고, 면적은 320제곱미터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은요, 이게 접수. 그러면 이 등기가 언제 접수가 되느냐에 있어서는요, 이 등기는 95년 6월 5일 날 접수가 됐다. 이게 접수 일자예요. 그럼 앞에 이제 표시번호가 있죠. 자, 우리가 지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표시가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변경되는 순서를 보여주는 번호예요. 표시번호는. 부동산의 표시가 변동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번호라는 거죠. 그럼 여기 1번인데요. 밑에 가로 읽어 전2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전2는 뭐냐면요. 원래 처음부터 이 토지는요. 이런 표시가 아니었어요. 전2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것은 그 전에는 뭐였냐면요. 전이었을 수가 있어요. 전이었는데 이게 대지로 바뀌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지로 바뀌면은 처음에는 전이었으니까 1 쓰고요. 2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래도 두고 이걸 대로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표시번호가 이제 2 쓰는 거예요. 또 바뀌게 되면 3 이렇게 쓰게 되겠죠.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이 토지의 용도가 전이었냐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용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이걸 계속 쌓아서 만들다 보면은 등기 기록이 계속 부피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의 것만 보면 되지 과거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건 볼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 기록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옮겨 적습니다. 어떻게 적느냐? 여기다가 2일 해가지고 그냥 D로만 적어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D는 아니었죠. 원래는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전2 이렇게 쓴 거예요. 처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옮겨 적고요. 이거는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 보면 되니까.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2일 했는데 전2 이렇게 됐으면 이건 처음부터 이런 토지는 아니었고 두 번째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보고 싶으면 볼 수는 있어요. 폐쇄된 내용을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봐라 이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과거는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피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이제 갑구가 있죠.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갑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하 여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뭔 말이냐? 을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을구가. 그러면 을구가 없다는 것은요.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을구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이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본 적도 없고 전세권을 설정해 본 적도 없는 아주 깨끗한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 여백 하면은요. 계속 을구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굉장히 깨끗한 부동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는 갑구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갑구에서요. 항상 갑구에서 이제 소유권을 기록할 때는 1번은 항상 소유권 보존 느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번이 소유권 이전이 나오죠.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전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두 번째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표제부 하듯이요. 원래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소유권 보존 느끼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을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이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계속 기록하다 보면 갑구가 계속 부피가 너무 커지겠죠. 우리는 과거 누가 소유자인지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소유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래서 부피가 계속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옮겨 적어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를 어떻습니까? 그냥 2일 해가지고 생략해버리고 2일에서 을 앞으로 바로 이전 느끼래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이 1번은 아니었던 사람이죠. 원래는 2번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전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1번은 항상 보존 느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은 아닌 거죠. 전2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최초의 보존 느껴는 지금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생략돼 있습니다. 이걸 보려면요. 볼 수는 있어요. 이것도. 볼 수는. 얼마든지 볼 수는 있지만요. 궁금한 사람만 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현재 소유자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여기서는 순위번호라고 하죠. 이거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권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사항란이라고 해요. 근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걸 갑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표시번호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부동산을 표시하는 게 아니죠. 권리를 기록하기 때문에 권리의 순위를 기록해 놔요. 그래서 권리의 순위, 이게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가 서로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순위 번호에 따라서 우열이 정해져요.
순위 번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순위 번호가 나오고요. 표시 번호라고 하지 않고 순위 번호라고 합니다. 등기 목적에서 이건 소유권 이전됐어요. 그러면 접수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5일 날 접수돼 가지고요. 이게 접수 번호예요. 2453호로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등기는 97년 7월 3일 날 있었던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요. 이 사람의 주소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전산화시키면서 이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읽을 때는요. 왼쪽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아, 현재 소유자는 홍길동이구나. 홍길동.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7월 3일 날 매매를 통해서. 매매는 7월 1일 날 했는데 등기는 7월 5일 날 접수를 시켰구나.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구나.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소유자는 의미는 알고요. 7월 3일 날 매매를 했다는 것도 의미를 알아요. 그러면 매매한 날짜도 우리는 기록을 합니다. 등기 원인도.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됐다. 순위번호는 우리가 이제 방금 설명했고요. 요게 접수 일자하고 접수 번호를 적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요. 자, 보죠. 자, 7월 5일 날 접수가 됐다. 이게 접수 일자를 적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자, 보죠. 만약에 갑에게서요, 을에게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자,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이 사람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을 먼저 하게, 등기소 와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요, 바로 접수가 돼요. 접수가 돼요. 그러면 접수가 되면요, 바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심사를 합니다. 이게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통해서 적법성이 확인이 되면요, 등기가 이제 완료가 돼요.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요, 신청하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바로 접수가 되면요, 접수가 된 이후부터 완료 시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신청해서 바로 등기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날짜가 있어야 되겠죠.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완료된 시기에 만약에 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버리면요, 등기관이 심사를 해서 등기를 하는 과정인데, 등기관이었습니까? 나중에 접수된 것을 먼저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마음대로 씁니까? 등기 순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료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등기의 효력, 등기가 됐을 때 그 효력,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완료가 된 때가 아니라 접수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봐요. 이대로 소급해서. 그럼 접수는 어떻습니까? 신청은 바로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접수 일자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의미해요. 효력 발생. 그러니까 홍길동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7월 5일 날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이 등기가 언제 완료됐는지는 모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완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등기가 완료된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접수 일자를 적는 거예요.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에도요, 소유자를 기록하죠.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항상 변경일, 변동, 원인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변경 일자는 뭘 보고 적겠습니까? 접수 일자를 보고 옮겨 적게 되는 거예요. 이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부 보고 소유권을 적는다고 했죠. 소유자를 적으면 변경 일자를 적어야 되죠. 그럼 그 일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접수 일자를 보고 옮겨 적습니다. 이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봐요. 자, 그러면요, 밑에 있는 접수 번호가 있어요. 밑에 접수 번호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만약에요, 우리가 접수 일자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저당권에 대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요, 전세권을 받아가지고 설정받아 전세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을 해요. 등기를 신청해요. 자, 그러면요, 먼저 접수된 사람이 우선되겠죠. 하루라도 빠른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돼요. 접수 일자에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근데 같은 날 만약에 접수가 됐어요. 같은 날 접수되면 여기는 일자만 나오지 시간은 안 나와요. 그럼 같은 날 접수되면 누가 우선이 되겠습니까? 그럼 오전에 접수한 사람이 있고 오후에 접수한 사람이 있죠. 그 우열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열을 정하기 위해서 뭘 적느냐? 이렇게 접수 번호를 적어놔요. 그럼 접수 순서대로 번호를 이제 순서대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이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같은 을구에 기록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등기관은 처음부터요, 접수 순서대로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접수 순서대로 어차피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왼쪽에 순위 번호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에 이루어진 등기는 어차피 접수 순서대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같은 구에 있는 이 저당권이 먼저냐 전세권이 먼저냐는 접수번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순위번호를 보면 돼요. 이 사람이 1번이고 이 사람이 2번이면 이 사람이 우선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1번이고 이 사람이 2번으로 했으면 이 사람이 우선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구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요. 접수번호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접수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매겨가지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만약 돈 못 갚으면요. 이 사람 경매를 하게 되겠죠. 경매를 통해서 이 사람 5억을 빌렸으면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주장을 못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등기가 돼 있잖아요. 공시가 되고 있죠.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시. 그러니까 공시가 됐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X 부동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담보하는 방법에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등기 담보법이라는 걸 민사특별법에서 공부를 해요. 돈 빌려주고요. 담보를 잡는 방법은 저당권 일반적이지만요. 가등기 형식으로 담보를 잡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형식으로 담보를 잡으면요.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병도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담보를 어떤 식으로 잡았느냐? 가등기 형식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가등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가장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요. 등기 앞에 가짜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때부터가 이제 등기법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등기부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소유권을요, 이해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놨어요. 소유권의 가등기니까 이건 갑구이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갑이 병한테도 돈을 못 갚고 A한테 돈을 못 갚은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가면 얘도 담보권자고 얘도 담보권자고 둘 다 등기가 돼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열을 정해야 되겠죠. 누가 먼저 받아가느냐. 우열을 정해야 돼요. 얘가 1순위로 받아가느냐, 얘가 1순위로 받아가느냐. 근데 이거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가 없죠. 그러면 접수일자가 얘가 빠르면요, 얘가 먼저 받아가겠죠. 접수일자가 얘가 빠르면 얘가 먼저 받아가겠죠. 그런데 접수일자가 동일해요.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거죠. 같은 날 이루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얘는 1번이고, 같은 구면 순위번호가 빠른 사람이 당연히 우선 되겠지만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같은 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 사람은 을구에 있고, 이거는 갑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번이고 이 사람이 2번이니까 반드시 얘가 빠르다고 말할 수가 없죠. 얘가 먼저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뭘 보고 따져야 돼요? 접수번호를 보고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구에 있으니까, 같은 구에 있으면 접수번호 빠른 사람 먼저 등기를 했을 테니까, 접수번호 빠른 사람의 순위번호도 당연히 빠르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요, 다른 구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얘가 먼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사람이 누가 먼저냐라는 것은요, 접수번호를 보고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구에, 서로 다른 구에 있는 등기 간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적는 거예요. 의미를 아셨죠? 이제 접수번호. 그러면요, 표제부는 접수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겠죠. 표제부는 표시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지 권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접수번호를 이제 갑분을 접수번호를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거 그냥 읽으면 돼요.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됐대요. 누구한테요? 이제 전우치한테. 전우치가 오른쪽에서부터 읽어가면 됩니다. 전우치가 11월 15일 날 매매를 통해서요. 이 등기는 11월 15일 날 접수가 되고, 그럼 이때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죠. 만료가 되면은 취득한 거고, 접수번호 있고 소유권 이전됐다. 그 상태에서요, 이 사람이 또 이몽룡한테 소유권을 이전했네요. 소유권을 이몽룡이 때 요 시기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2년 11월 23일이 된다. 그럼 여기서 끝났어요. 이하 여백이니까 끝난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몽룡이 되는 거죠. 이몽룡. 자, 등기부를 이제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등기법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뒤편에는요, 건물 등기 기록이 있어요. 이것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건물 등기 기록도 기록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부동산을 먼저 표시할 것이고, 갑구, 을구를 둬요. 소유권과 소유권 유예 고지를. 자, 건물 등기부요. 자, 여기는 건물을 표시하겠죠. 건물을 표시하는 이제 표시란, 표제부라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 표시번호 있고요. 여기는 처음부터, 여기가 1번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건물로 돼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것은 8월 15일, 13일 날 이제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접수가 됐다는 것은 보존 등기가 되면서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보존 등기가 접수되는 날짜하고 동일해요, 항상.
그때 보존 등기가 되면서 등기 기록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소재 지번 나오죠. 그러면 여기 소재 지번은요. 이 부동산, 이 건물이 있는 소재 지번이에요. 이 건물이 어디 있는지부터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671번지 위에 있는 건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건물을 또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생긴 건물이냐? 건물은 지목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에 건물 내역을 적어요. 건물의 구조.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가진 2층 나오죠.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200제곱미터, 2층은 200제곱미터로 됐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 이거는 건축물 대장 보고 옮겨 적었겠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 보고 옮겨 적었을 것이고, 이거는 건축물 대장 보고 옮겨 적었겠죠. 자, 뭐 지목이 없고 건물 내역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구를 보죠. 여기 넣습니까? 전 뭐 없죠. 그러니까 1번이 무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없습니까? 8월 13일 날 접수일자가 동일해요. 표제부 접수일자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접수번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자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예요. 이거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자, 막 신축해서 준공업사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신축했으니까 이거는 갑의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대장. 그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이면은 이 사람이 아직 소유자가 아니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거 들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이 사람 없으니까 내가 지은 집이니까 내 거잖아요. 아직 대장이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거죠. 대장이 먼저 만들어져야 표제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표제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장을 먼저 만들고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등기부가. 그럼 등기부가 만들어져가지고 최초의 1번은요, 보존 등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보존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그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그 전에 취득하죠.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가 돼야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보존 등기는요, 이미 소유자이죠. 등기 안 돼 있고 대장 없어도 내가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걸 처분하려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처분하려면. 그러면 이때 보존 등기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원인을 통해서 내가 취득했다는 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내 거라는 걸 그냥 보존하는 등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등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 걸 그냥 등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없어요. 자, 이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놀부 주식회사래요. 놀부 주식회사. 법인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도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요,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비슷한 것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 여기서는요, 사람이 아니니까 주소라고 하지 않고요,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를 적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을구가 있죠, 을구. 자, 을구는 뭐예요? 여기도 사항란이죠. 근데 사항란인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어요. 을구라는 거죠. 을구에 보니까요, 근저당권이 설정됐대요.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접수는 언제 되느냐? 8월 25일 날. 그러면 이 사람 어떻습니까? 8월 25일 날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8월 25일 날 근저당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데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동산이 이것이 한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3억을 빌려요. 그래서 딱 3억을, A라는 은행에서 3억을 빌립니다. 그래서 특정한 채권 3억 원을 빌리고 담보를 설정하면요, 이건 저당권이라고 해요. 채권이 특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건물을 담보로요, 마이너스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은 근저당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억짜리니까 보통 기간이 있겠죠. 1년 동안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1년 후에 어떻습니까? 갑의 통장 잔고는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억일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2억일 수도 있는 거죠.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면요, 이것은 근저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은행에서 썼습니까? 그 신용도만 보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용도가 훨씬 높죠. 우리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신용이에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신용도가 높은 거고, 재산이 없으면 파산, 내 재산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용이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사람 어떻습니까? 신용이 높죠. 10억짜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억짜리 물건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3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3억이 됐는데 이 사람이 못 갚아요. 이거 경매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근저당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저당은 그냥 부동산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건물이에요. 5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임대업을 합니다. 우리의 꿈이죠. 부동산 임대업.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들이 다 나가겠대요. 보증금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었습니까? 갑자기 돈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50억짜리 건물 있는 사람이요.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대비해서 은행이었습니까? 마이너스 10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세입자 갑자기 빠져나가면요. 잠시 돈 좀 뺏어 썼다가 또 세입자 들어오면 또 갚고. 이런 거죠.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50억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억짜리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근저당권이요.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한도액이요.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 얼마까지 빌릴 수가 있느냐. 이것이 1억.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채무자는요. 얘가 돈을 빌렸던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놀부 주식회사고. 빌려준 사람은 어딘 사람이야? 근저당권자는 변학도. 변학도.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채무자를 줬고 그다음에 저당권자를 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현실에서는요. 여러분 등기 보면요. 확정 저당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근저당을 만드는 것이요. 은행에서도 좋고요. 빌리는 사람도 편해요. 현실에서는요, 나중에 저당권 하다 보면 그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저당권은요, 90% 이상은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 근저당권이 편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더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등기 기록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그럼 우리 책에 보시면은요, 자, 등기의 분류에서 358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분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해요. 그 뒤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는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오른쪽에 있는 등기할 사항도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고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민법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효력 이력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민법에서 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민법 시간에요. 자, 민법 시간에 했다고 해서 등기법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등기법도 합니다. 그런데 민법보다 등기법이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요. 지금 과정에서는 하진 않고요. 나중에 1월 정도 되면 이제 민법에서 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 등기법은 뭘 다루는 거예요? 민법에서 규정한 등기 사항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문강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되냐? 바로 363페이지에서 등기소, 등기관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또 등기부도 안 나오고 어디로 가냐면요. 1, 2, 3장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369페이지. 바로 등기 절차가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물론 나중에는 합니다. 1월 달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문강에서 우리가 배경 지식, 핵심적인 내용만 좀 알아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적인 내용을 바로 이제 직접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등기 절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